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에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1%의 행복 중 일부 구절입니다. 우리는 100%의 행복이 주어져야 행복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만 더 기울어도 행복하다라는 걸 잊게 되죠. 너무 앞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진 않나요? 급하게 뛰어가고만 있지는 않은가요? 가끔 걷기도 하고 멈춰서서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우리 앞에 와 있는 행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1cm 다이빙도 같은 맥락의 책입니다. 다이빙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몇 년 전에 세부에 여행을 갔을 때 캐녀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하이킹을 하면서 최고 15m 정도 높이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레포츠인데 저는 물에 빠지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딱히 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이빙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도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자연에서 진짜 말 그대로 절벽 같은 데에서 뛰어내리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한 번 하고 나니까 너무 즐겁기만 했습니다. 역시 시작이 어려운 거구나 새삼 깨닫기도 했고 즐기고 있는 내 스스로가 참 멋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했죠. 물론 이 책이 다이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이빙에 대해서는 1도 안 나오고요. 다이빙이란 비유적으로 쓴 표현이죠. 1cm 다이빙은 현실에서 딱 1cm만 벗어나 행복을 찾아보자. 1cm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1cm만 자리를 비켜서서 바라보면 뭔가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럼 오늘의 책 1cm 다이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궁예는 왜 죽었을까? 901년 천년왕조 신라를 제끼고 후 고구려를 건국한 영웅이 있었다. 황금 안대를 차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인 궁예였다. 관심법이라는 초능력으로 온 나라를 통치한 궁예는 요즘 말로 반역무새였다. 내 말에 반대해? 너 반역. 내가 얘기하는데 기침해? 너도 반역. 이유? 관심법. 궁예는 민심을 읽을 때 써야 할 관심법을 온통 폭정에만 활용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결국 충언을 한 아내를 간통죄로 몰아 사형시킬 때쯤 사람들은 바라게 되었다.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기를. 918년 궁예의 혼이 담긴 구라관심법은 자신의 충신 왕건에 의해 막을 내렸다. 그로부터 1000년 뒤 궁예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 아이가 태어났다. 나다. 나는 어릴 때부터 표정이나 말투, 행동을 보며 그 사람의 마음을 예측했다. 그렇다. 관심법이다. 할머니는 말했다. 할머니가 한 김치인데 맛도 없지? 나는 맛있다고 했다. 아, 이거 웃길지 모르겠는데 라고 웃을 때는 선생님을 보면 일단 웃을 준비부터 했다. 마침내 말 같지도 않은 충고를 건네는 선배에게 멋지다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궁예의 길을 걷게 되었다. 어깨동무로도 다 감쌀 수 없을 만큼 친구들이 많아졌다. 가끔 이래도 되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말했다. 넌 어떻게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냐? 귀신 같아 아주. 나는 황금 양탄자에 앉은 궁예처럼 붕붕 뛰어졌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년의 궁예는 그야말로 예민 보스였다.
작은 것 하나에도 토라지는 여린 마음의 소유자인데다 남의 말은 죽어라 듣지 않으니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 나 역시 비슷했다. 정색한 친구를 볼 때면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 끙끙 앓았고 응 하고 단답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할 때면 왼종일 내가 보낸 문자를 복귀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도 믿지 않았다. 나는 관심법의 후계자였으니까.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마저 의심할 때가 되어서야 인정했다. 이거 병이다 병. 흔히들 치료의 시작은 내가 아프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 한다. 하지만 이 병은 알아도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궁예의 말년이 암울했겠지. 아마 나는 앞으로도 남의 눈치를 볼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적어도 이번에는 나의 눈치도 보려 한다. 가끔은 눈치를 보고 또 가끔은 눈치를 주고. 이게 30년간 눈치병 환자로 살아온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다. 918년 최후를 맞이하기 전 궁예는 말한다. 은부 장군 뭐 하는가? 이제 그만 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다. 이제 나도 내 안의 궁예를 보내줘야겠다. 요즘 뭐 하고 지내? 퇴사 후 스트레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다. 그때 나에게 최선의 방법은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이었다. 요즘 뭐 하고 지내? 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내가 싫었고, 그냥 이제 다시 슬슬 취업 준비해야지 라고 2년째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만나지 않는 건 내게 완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어주지 못했다. 나는 한편으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시간을 그리워했고,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였다. 풀리는 것 하나 없이 쌓이기만 하던 시절,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게 어쩌면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은 누가 스트레스 해소법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생겼다. 저는요, 좀 뛰어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을 생각하기도 하고 한강공원에서 여유롭게 뛰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보통은 그렇게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오늘은 사실대로 써보려 한다. 나는 달린다. 근데 많이는 아니고 한 10m 달린다. 달리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 10m 달리기를 시작한 건 올해 4월쯤이었다. 집에만 있으니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드는 것 같아서 반강제로 엄마와 산책을 시작했다. 처음엔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더니 천천히 걸으며 다시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왔다. 취업, 인간관계 등 온 세상 고민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하자니 머리와 다리가 함께 지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생각을 멈춰버리기로 한 것이다. 근데 이 생각이란 놈은 멈춰라 한다고 멈추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냅다 뛰어버렸다. 평생 운동한 적 없는 몸이 갑자기 달리자 머리가 많이 놀랐는지 머릿속이 멈춰버렸다. 그 순간에 상쾌하다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느껴졌다. 처음 달려본 그날은 숨을 고르고 다시 달리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몸살을 앓았다. 평생 뛰는 것보단 걷는 것을, 걷는 것보단 앉는 것을, 앉는 것보단 눕는 모습을 보이던 내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자 엄마는 내가 미친 줄 알았다고 한다. 그 뒤로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 아주 조금씩 달린다. 굳이 변명하자면 나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푸는 중이니까 1시간씩 뛰고 그럴 필요가 없다. 내 체력에 맞게 해야지 무리했다간 괜히 병난단 말이다.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법,
10m 달리기. 어디 내놓긴 부끄러운 방법이겠지만 나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다. 딱 10m 정도면 된다. 서울이 시베리아보다 춥다던데. 2018년 1월 아침 뉴스에 대서특필된 소식이 있었다. 서울 영하 17도, 시베리아보다 혹한. 에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나라는 틈만 나면 과장한다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였다. 그의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추웠다. 당시 나는 역시즌 세일을 통해 80%를 할인받고 산 패딩을 입고 있었다. 여름날 뙤약볕을 이겨내며 고르고 고른 질 좋은 놈이었다. 옆에 서 있던 판매원은 말했다. 이놈 하나면요, 시베리아에서도 반팔 하나 입고 다닙니다. 구스다운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괜히 거위들이 한겨울에도 잘만 헤엄치겠습니까? 그놈이 무용지물이 되기까지 딱 10분 걸렸다. 반팔은커녕 목폴라 포함 3겹을 입었는데 다르르 하고 떨리는 이는 멈출 생각을 안 했다. 어찌어찌 퇴근길 지하철까지 탔을 때 스마트폰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묘한 숫자였다. 생각보다 따뜻한 지하철 속에 있으니 살만했지만 내릴 역은 금세 다가왔다. 그때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언제 오냐? 나도 내가 언제 갈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나는 거의 다 왔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양쪽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넣고 모자를 푹 눌렀었다. 혹시 바람이 새 들어올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지하철역을 나섰다. 옆으로 삼선 슬리퍼에 발목 양말을 신고 윗도리엔 마이 하나 걸친 중학생이 지나갔는데 계절 또라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일단 눕자. 옷 갈아입고 씻어야 하는데 몰라. 일단 이따 해. 어추어추 이상한 추임새를 내며 방문을 열었다. 할머니가 깔아준 욤자리를 들추고 다리를 넣고 몸을 구부리고 다시 이불을 덮었다. 아,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였다. 내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아는 듯 내가 오자마자 누울 걸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듯 딱 적당한 온도에 맞춰져 있었다. 할머니 하고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진 않았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하루가 떠올랐다. 앞으로는 일기예보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지. 세일 중 판매원이 하는 말은 믿지 말아야지. 할머니한테 매일매일 감사해야지. 그렇게 30분이나 지났을까? 행복하고 감사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걱정으로 뒤바뀌었다. 지금 자면 몇 시간 잘 수 있을까?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발을 닦고 딱 샤워하기 전 단계까지만 씻고 다시 잠자리로 누웠다. 내일은 또 얼마나 추울까? 두려움에 이불을 더욱 감싸 올렸다. 밖은 너무 찬데 집은 너무 따뜻하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전기장판 하나에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라니. 묘하게 낭만 있어 보였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는 유튜브 영상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요즘 친구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17명, 올해 안에 100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조용했던 다른 놈도 말했다. 난 스트릿 댄스 배우고 싶다. 친구는 박재범의 몸매 영상을 보여주며 그게 남자의 섹시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내 차례가 왔다. 너는 뭐 배우고 싶냐?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회피했다. 다 큰 어른이 돼서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지만 나는 젓가락질을 배우고 싶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맡겨진 탓인지 30이 된 지금도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뭐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다. DJ DOC 형들의 말처럼 내 식대로 잘만 먹는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상견례 자리에서 밑반찬으로 콩자반이 나왔다. 식사를 끝낸 나는 입가심할 겸 손을 뻗었고 집자마자 흘렸다. 그놈의 승부욕이 뭔지 한 번 더 집으려다 이번엔 아예 땅바닥에 흘렸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자꾸만 얼굴이 화끈해졌다. 젓가락질 하나에 괜히 밉보일까봐. 그때부턴 어떤 음식이든 푹푹 찍어 먹었다. 이러니 생각해봐라. 다른 애들은 유튜브 영상 제작, 스트릿 댄스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젓가락질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차라리 지어내는 것이 낫다 싶었다. 그렇지만 이게 내 진심이다. 나는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면 젓가락질 잘하는 법, 옷 잘 개는 법,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싶다. 사느라 제쳐둔 사소한 것들 말이다. 체면이라는 게 참 왼수다. 눈 딱 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을 유튜브나 검색해가며 배우고 있으니 말이다. 올해가 지나기까지 남은 시간 3개월. 목표는 콩자반 5개를 스트레이트로 잡아내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하루 세끼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되겠지. 호모 아카데미쿠스. 지금의 나는 그 말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하나 둘 잘해지고 나면 나도 멋진 것을 배워보고 싶어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도 훈련한다. 나도 사실 플렉스 해보고 싶었어. 홍대에 놀러 갔다가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발견했다. 가볍고 평소에 써보고 싶던 모양의 아주 멋진 안경테였다. 곧 살 것처럼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며 썼다 벗었다를 반복했지만 결국 그 안경테를 사지 못한 것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15만 원이었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인데 나는 라식을 했다. 수술까지 해서 시력을 높여놓고는 도수 없는 안경에 15만 원이나 쓸 수는 없었다. 그냥 잊기로 했다. 올해 나에게 가장 슬픈 소식은 눈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다. 뒤늦게 안과에 가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확인을 받았다. 근시 퇴행이라는 건데 라식을 한 사람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했다. 라식 5년 차, 안경과 렌즈 없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아버린 나에겐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집에 돌아와 속상한 마음에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펑펑 울다가 정말 어이가 없지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잠깐, 그럼 그 안경테 사도 되는 걸까? 올해 가장 슬픈 소식이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이라면 올해 가장 마음에 드는 소비는 그 안경테를 산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눈이 나빠진 것도 열받는데 안경이라도 마음에 드는 거 쓰겠다는 마음으로 감행한 소비는 생각보다 엄청난 만족도를 가져다 줬다. 안경을 쓰고 일을 하니 왠지 작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안경을 쓰고 거울을 보면 라식 때문에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한 번씩 가라앉는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몇 가지 더 있다. 1. 여중생 A 웹툰 단행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웹툰. 세상엔 재밌는 웹툰이 참 많고 여중생 A가 재밌진 않다. 하지만 그 웹툰을 보면 내 어린 시절이 위로받는 기분을 느낀다. 나에게는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웹툰이라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집에 꼭 소장해 놓고 싶었다. 무려 세트 전권을 사서 책장에 진열해 놓으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것 같다. 2. 폭신폭신한 침구 세트. 이불에 돈 아끼지 마세요. 라는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예전의 나라면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불에까지 써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 작년에 정말로 오랫동안 쓰던 이불을 바꿔봤기 때문에 이불 바꾸는 거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기분이 좋았다. 문제는 저렴한 걸로 바꿨더니 금방 보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다. 다음엔 좀 더 폭신폭신하고 좋은 침구 세트로 바꿔보고 싶다. 3. 수영 강습권. 물에 떠서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수영을 먼저 배워야 한다. 옆집 할머니 이야기. 초등학교 4학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평소처럼 집으로 가는 13층 버튼을 눌렀다. 그때 옆에 탄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옆집에 성격 더러운 할머니 살지? 나는 대답을 못했다. 옆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고 그 성격 더러운 할머니는 우리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나의 할머니에 관한 기억이다. 13층에 사는 성질 더러운 우리 할머니. 나는 나로 이미 살고 있다. 라는 책이 있다면 우리 할머니는 정말 표지 모델로 적합한 사람이었다. 노인정 할아버지들과도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어릴 때 집에 도둑이 드는 걸 상상하면 그냥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있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그럼 안정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내게 꽤 든든한 존재였다. 그런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다. 아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살던 곳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할머니는 치매 증상을 앓았다. 치매라는 병은 그 전에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두 잊게 만들었다. 나는 치매 앞에서 화를 참으려는 노력 같은 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정말로 제멋대로였다. 어떤 날은 말도 안 하고 버스를 갑자기 타고 사라지기도 하고 눈이 펑펑 오는 날 가족들 몰래 밖에 나갔다가 미끄러져서 집 앞에 쓰러져 있기도 했다. 오빠랑 엄마는 그 당시 집이 어려워져서 밤이면 식당에서 일해야 했다. 나는 고3이었다.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돌아오면 할머니와 둘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공부 중인 내게 할머니는 잠이 안 온다며 등을 두드려 달라고 소리 질렀다. 할머니가 치매면 나도 고3이다. 그 핑계로 할머니를 받아주지 않았다. 할머니를 방에서 내쫓고 방문을 걸어 잠갔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방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한테 한 번도 잘해주지 않았으면서 아프고 나니 엄마만 찾는 것도 보기 싫었다. 내가 알던 할머니는 더 이상 없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사람이 집에 있었다.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방에 누워 눈만 깜빡거렸다. 걷지 못한 지 오래되어 몸은 야위어 갔다. 할머니는 이미 아픈 사람인데도 가끔씩 더 아픈 날이 있었다. 그런 날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어느 날 엄마가 할머니가 오늘 아프신 것 같다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그만 좀 아프지 라고 말했다. 중간고사 공부를 하려다가 아까 했던 말이 신경 쓰였다. 좀 미안했다. 할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공부해야지 했었다.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더듬거리면서 엄마를 불렀다. 엎드려서 할머니 심장에 귀를 댔다. 쿵쿵 소리가 들렸다. 달려오는 엄마에게 아니라고 말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이상했다. 잡고 있는 할머니 몸이 차가웠다. 나는 다시 한번 귀를 댔다. 미친 듯이 귀에 울리는 쿵쿵거리는 소리는 할머니 거가 아니었다. 할머니에게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소리도 없이 돌아가셨다.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그만 좀 아프지. 이 말은 내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앞에서 한 마지막 말이 되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기 때문에 울지 않았다. 아빠가 할머니가 그래도 널 많이 좋아했다며 어떤 얘기를 해줬다. 몇 개월 전 할머니가 정신 드셨을 적에 남은 돈으로 내 첫 대학 등록금을 다 내줬었다고 했다. 돈을 구하지 못하던 아빠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비밀로 하기로 했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울 수 없어졌다. 나도 그날이 기억났다. 할머니가 내게 우리 손녀 무슨 대학에 붙었냐고 물어봤었다. 나는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했다. 말하면 알기나 하냐고 할머니를 쏘아 붙였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등록금을 내주는 할머니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고 한다. 그동안 열심히 아낀 돈, 손녀 대학 등록금을 내줄 수 있어서 좋아했다고 한다. 그때의 내가 어려서 할머니에게 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앞에서 썼다시피 조숙한 아이였다. 친구들에게는 실수로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할머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얘기만큼은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남에게 한 적이 없다. 다른 것들은 내가 불쌍해서 말하지 못했다면 이것만큼은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못돼서 하지 못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할머니 얘기로 울거나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여전히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디에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온다. 말할 자격이 없어도 말해보고 슬퍼할 자격이 없어도 슬퍼해보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말이다. 그래도 입 밖으로 꺼낼 자신이 없어서 맨 마지막이 되어서야 이 얘기를 쓴다. 이 글을 쓰며 모자를 챙겨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눈물이 계속 났다. 자격이 있어야만 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즐겁고 유쾌하게 시작한 이야기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오랜만에 에세이 읽다가 눈물이 났네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보고 싶어지고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께서 건강하시다는 거,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관리도 잘 하고 계시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주말이면 주위 친구들, 지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잔치, 집들이 가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그런 행사들보다는 부고가 더 많이 날아드네요. 부모님도 그렇고 내 주위의 소중한 모든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거로라도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 행동들 조심해야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아야죠. 할머니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중에 슬퍼하기도 추가해야겠다 라고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억지로 꾹꾹 참고 눌러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곪아서 상처가 덧나게 되잖아요. 슬플 때 펑펑 울고 화날 땐 적당히 화도 내고 그래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연락이 좀 뜸했던 고마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씩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